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네.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심증을 드러내는 재판부는 처음 봤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탄핵 인용은 이미 심증 다 드러냈습니다. 아, 그래요? 헌법재판부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날짜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론을 쓴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서 무리수를 던지면서 결론을 쓰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4대4로 엇갈렸지만 그랬죠. 전부 탄핵 인용으로 안 갈 가능성도 있다. 첫째. 그러면 기각을 쓰는 재판관이 나올 수가 있고 기각을 쓰는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써버릴 것이다. 네. 이 반대 의견은 역사에 남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대통령이 던진 떡밥들을 4월 18일까지 다 소화를 못하게 되면 그냥 진행하는 헌재소장 대행인 문영배 재판관이 네. 그냥 대충 퉁쳐서 끝내버립시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 재판에서는 자기들이 막 급하고 그러면은 막 우리가 뭐 신청해도 판사가 막 안 돼요, 안 해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하면 그거는 지난번에 봤잖아. 아니요, 이거 재판은 내가 진행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이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부글부글 하다가 이제 나중에 법관 평가할 때 막 쓰기도 하고 그래요. 막 법관 평가할 때 뭐 자기 멋대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진행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요즘에는 변호사들 법관 평가가 막 이렇게 법원도 가거든요. 네. 그래서 걔들 인사할 때도 조금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되고는 조금 요즘 조심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판사들은 그런 거를 하고 싶을 때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 헌재가 그걸 한다고 칩시다. 헌재가 막 떡밥을 던져도 안 돼, 그건 안 해. 이제 안 해, 그만. 우린 그렇게 못 해. 이렇게 해버리면 가자.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녹화돼서 나가버리잖아요. 네. 지금 전 국민이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그러면 뭔가 불공평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불공정하다. 네. 네. 그리고 또 지지자들한테는 또 우리 억울한 대통령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된다고 칩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대통령의 재판이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뭐냐면 조만간 기소될 형사재판. 이거는 8월까지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4월에 인용이 된다고 했을 때 대선 끝날 때까지는 재판을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은 또 비슷하게 변론을 하면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떤 대선이 치러지냐?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변론이 네. 반영되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소름 끼쳤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면 네. 재판부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네. 대통령에게 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주면 보장해주지 않을수록 그렇게 될수록 이재명과 조국 재판과 비교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 네. 민주당과 법원이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와, 이거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기술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왜 대통령 계실 땐 이런 걸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새로운 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핀치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 그렇게 되는 과정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요. 네. 뭐랄까 그 과정에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법으로는 이기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네. 대통령 형사처벌까지 법으로는 이기고 네. 정치적으로는 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또 지지율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법률가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그 2007년 이후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바뀐 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네, 몰라요. 네, 저도 잘 그 몰랐어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 아직 2007년 이전에 본 영화나 드라마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원이 2007년 이후에 거의 근 한 20여 년간 아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범죄자 한 명 처벌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진짜 힘들어졌어요. 네. 누군가 그래요. 왜 점점 세상이 범죄자 천국이 되는 것 같고 치안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밤거리가 무섭다 그러고 길거리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쵸? 사실 거기에 민주당이 맨날 올라타잖아요. 저희는 알아요. 그게 왜 민주당 때문이라는 걸. 민주당이 엄청 범죄자 친화적으로 법을 다 바꿔줬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인권하면서 그 법을 다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 치안이 이렇게 약화되고 다시 조폭이 일어나고 다시 그 많은 셋업 범죄들이나 조폭에 의한 각종 사기라던가 뭐 리딩 사기 뭐 도박 뭐 이런 사건들이 마약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번진다라는 것을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같은 네. 이제 이와 같은 법을 준수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는 정치 지도자로 네. 올려서 이러한 부분을 고쳐 나가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고 저도 이게 무슨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무리 인권 보호도 좋지만 범죄자 인권을 이렇게 보호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하는 생각으로 네. 이 무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 보수 정치계에 뛰어든 것도 있어요. 제 생각도. 근데 그렇군요. 네. 드디어 민주당이 지들이 만든 법에 지들이 발목이 잡히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도 그 두 분의 대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 쪽이 엄청 네. 그 혜택을 그리고 맨날 그런 걸로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노리고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누렸는데 지금 그 헐렁해진 법, 네. 그 느슨해진 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죠. 뭐. 네. 진짜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네. 되게 그럼 제가 요거 질문 좀 네.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뭐 그 전략 뭐 모르겠습니다. 그 뭐 내용은 이제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저희가 궁금한,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들 중에서 어쨌든 대선은 올 거잖아요. 네. 대선은 올 거고 그럼 네. 그 대선을 맞이했을 때 이게 국민의힘에 혹은 보수 진영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뭐 어떠한 후보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어찌 보면 행동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저쪽이. 네. 그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도 면회를 못하게 하죠. 네. 그렇죠. 서신 수발신도 못하게 하죠. 네. 유신 시대에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아직 대통령 지위가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동정 여론이 일어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정 여론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던지는 떡밥에 대해서 무시하고 가면 갈수록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조용히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사기관부터 법원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전부 민주당 편이에요. 그냥 난리 다들 치고 민주당이 다 다음에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칼춤을 추니까. 네, 지금 아주 막 신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아니 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알아서 공수처에서 서신 수발신도 금지하고 가족면회도 금지하고 그냥 다 해버리고 있잖아요. 막 잡아가고. 네, 막 네. 잡아가고 막 이러면서 막 구인하고 막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TV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점점 늦어지는 거야. 뭔가 이상해 흐름이. 그리고 저쪽의 보수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결집이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저쪽도 그때 각성을 하면서 결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네. 그때부터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반반 싸움이 되고 중원에 있는 일부를 누가 차지하느냐 싸움에서 결판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이 그때가 됐을 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쪽과 관련된 약간은 좀 극단적인 네.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네. 분들을 후보로 선택해가지고 내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 끝에 계신 그때 분들. 이제 마지막에 중원 싸움이 펼쳐질 때 우리는 거기서 패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 이기잖아요. 예. 네. 근데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이 우리가 머리가 식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우리 당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머리가 식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결집된 상태에서 마지막 중원 반집 싸움을 할 때 유리할 후보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냉정히 판단해서 우리 후보를 내세우면서 나가게 된다면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 것이고 네. 진짜 이번에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 마지막 저쪽도 이제 결집해서 올라오게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만약에 너무 오른쪽에 매몰된 후보를 낸다면 우리가 우리 꾀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은 사실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봐요. 이번 대선판은. 네.
우리 당이 중도 확장력을 가진 후보를 내느냐, 민주당이 이재명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네.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깁니다. 그 싸움이군요. 요거 굉장히 명확하다. 그리고 쏙 그 이해가 됐다. 근데 자, 오늘 2개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데일리안하고 그다음에 뭐 시사저널 에서 의뢰를 한 기사인데 뭐 보셨겠지만 데일리안에서 했던 거는 뭐 오차 범위 이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을 앞서고 그죠? 그다음에 시사저널에서는 뭐 김문수 장관이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왔고 또 네. 양자 대결에까지 갔다는 걸 보고 사실은 좀 황당했어요. 어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도다. 예,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그게 있거든요. 부정, 슬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수용 단계로 가는 네. 5단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5단계가 있는데 받아들이는 단계. 지금은 슬픔의 단계에 있어요. 원래는 이제 부정의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부정은 못 하겠고 네. 상황을 보니까 네. 나오는 뉴스들도 보고 하니까 이 도저히 이게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은 슬픔의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이게 얼마나 전개되느냐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또 냉정을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요동칠 거라고 보고요. 근데 한 가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중도 확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지지율만 가지고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좀 객관적인 판단이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싹 사라지셨죠. 네,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뉴스에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콘크리트로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여기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콘크리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가장 좀 센세이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었던 후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좀 지지층을 확고히 갖고 있는 분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했지만 그분은 뭐 아버지의 유산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그냥 그 한 명의 그냥 그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그렇게 딱, 뭐 이재명 대표와 뭐 개딸은 어차피 민주당 쪽, 그러니까 민주 쪽이니까 진보 진영이니까 이쪽에서는 사실 좀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굉장히 센세이션하다는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나머지는 이제 활동과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확장력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건 있죠.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쵸. 확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네. 현재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로 거론 데는 또 대표적인 후보 중에 이제 후보군 중에 한 분이 오세훈 시장인데 네. 오세훈 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그렇죠. 계속 발표하고 뭔가 내놓고 심지어 그날이죠. 체포된 날이었나요? 구속된 날이었나요? 페북을 한 3번 쓰셨어요. 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하나 이렇게 해서 올리셨어요. 근데 계속 활동을 해도 지금 한동훈 대표보다 활동을 아예 안 하는 한동훈 대표보다 그러네요.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들이 그러네.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러네요. 돼요. 활동을 하고 있어도 네. 활동을 아예 안 하는 서울시 시장인데 그렇죠. 그죠?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아직 중도 확장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느냐에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과거 중도 확장력이 분명 강했던 후보인데 지금은 어쨌든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잠적해 있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만 남고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돌아왔을 때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그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럼 저 여기서 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적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그 머리가 식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정말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후보가 딱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에는 오세훈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정치가 많이 매운맛이 돼버렸죠. 네.
저는 우리 정치가 정말 좀 약간 도파민 중독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상대 후보가 또 워낙 강렬한 매운맛이에요. 이재명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뭐랄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홍준표 시장, 홍카콜라 홍준표 시장을 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고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 이재명 전략 무기로는 최상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제가 오늘 다른 분들이랑 밥을 먹다가 네.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오늘 내가 이 요즘 재판 진행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 지지율 잡는 거 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했던 것 같다. 한 가지. 대 이재명 전략 무기 윤석열은 맞았던 것 같다. 아니 정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또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뭐랄까 아니 이재명이 쓴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재명을 골탕 먹이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는 정말 그러네요. 정말 놀랐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있는데 네. 탄핵 반대 쪽에서는 김문수와 홍준표 중에서 보다 선명한 김문수한테 가고 있어요. 홍준표는 약간 갈짓자인데 네, 그렇죠. 김문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김문수는 그냥 또렷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김문수 장관은 아직도 대통령 돌아온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주 또렷하다고 선명하다고. 마찬가지로 탄핵 찬성 쪽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 저는 우리 당의 대선 경선은 결국 이건 제 예측인데 김문수와 한동훈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둘이 선명하니까. 근데 자 여기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도 경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냉정한 경선이 될 것이냐에 따라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좀 정리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 얘기도 하시네요. 명태균 스캔들의 지금 무결점이 지금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하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네, 요것도 맞죠.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뭐 고소를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안과 관련해서 그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잠재된 변수이죠.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어젠가요? 어저께 명태균 씨 변호인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대권 후보들과 관련돼서 하나씩 뭐 본인이 뭐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경고 아닌 경고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떤 국면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예. 제가 그 요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뭐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다 했고 지금 공수처가 이제 검찰로 사건을 다 이관시켰더라고요. 뭐 공수처 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잘했고 이제 향후 이제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입을 열까요? 어때요? 검찰이 저는 이번 그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네. 어떤 면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데 검찰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아주 뭐 자신의 실력을 다 동원해서 수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했죠, 진짜 잘했죠. 네. 그러니까 다들 이 일이 있기 전에 다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랑 비교하면서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확실한 보수 일파일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좌파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쁜 놈이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랬죠.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숨통을 끊는 건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그죠. 한숨에 그냥 그죠. 예. 예. 그냥 검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그 공소장들이 보면 살벌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공소장의 내용들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받으면 조금의 보안 수사만 해가지고 바로 그 공사장 기존의 공소장 내용들을 기반으로 네. 공소를 제기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의 곧바로.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이미 지금 이제 그 밑에 있는 네.
내 사람들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을 뭐 부하란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의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하다. 네, 네, 그렇게 보세요. 그거 이미 그게 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거든요. 사실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관계를 입증을 하는데 물증이 있는 건 물증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진술 증거로 가는데 진술 증거가 있는데 그 어떤 행위에 가담한 10명이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네. 똑같은 시간에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했다. 그 9명이 독립적으로 진술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신빙성이 생기죠. 근데 한 명이 혼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 다 했어요. 난 안 했다니까? 네. 그런데 9명이 다 맞춰보니까 아니야. 다 했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 그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재명만 혼자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그런데 또 이화영 씨 같은 경우도 같이 아니에요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김용현 장관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니 난 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했어요. 다 대통령을 가리켰는데 오늘 또 헌법재판소 가서 김용현 장관이 증인 신문하는 거 보니까 또 대통령 쪽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또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도 김용현 장관이 또 저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다른 군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지. 다른 군인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다 덮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죠. 무시무시합니다. 형량이. 네, 내가 다 덮어 써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다 모르는 거가 돼야 되고. 그런데 대통령은 다 모르는 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가끔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그런 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경기도 돈이 조선노동당으로 갔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걸 부지사가 했는데 그래서 부지사가 감옥에 갔는데 난 도지사로서 몰랐다. 나는 몰라. 그래서 내가 방송 나가서 그랬다니까. 나 모르겠어. 이게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이 됐는데 국무총리가 나라 돈을 조선노동당에 보냈는데 나는 대통령으로 몰랐다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그 전략은 김용현 장관이 혼자 다 했는데 그 김용현 장관도 그러는 거죠. 내가 혼자 다 했습니다. 이러고 있고. 그 대통령 나는 몰랐다. 나는 그냥 그 2시간짜리 그냥 경고성 계엄을 얘기했을 뿐인데 김용현 장관이 세상에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김용현 장관이 나도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결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사상 우리가 좌파라고 비난하던 이원석 총장이 아니라 우리 보수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믿었던 우리 심 총장님께서 대통령을 끝장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러니까 조직을 생각합니다. 지키는 걸 결정했다라는 얘기 누가 해주셨는데 제가 요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그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각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을 주시지만 여기에 인용과 기각이 4대4로 나왔고 그리고 그 4대4에 이제 면면을 보니 기각을 이제 손을 드신 분들과 인용을 손을 드신 분들이 너무 정치적인 견해로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점점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저는 이 4대에서 나온 거 보고 약간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충격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었냐면 이게 탄핵 사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임명되자마자 탄핵했잖아요. 이틀 만에. 그쵸? 이건 탄핵 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2인 결의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줄탄핵해가지고 국무회의가 11명 미만으로 내려가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깨지거든요. 그럼 국무회의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대행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결의가 아니라 심의를 받아야 돼. 근데 국무회의가 의사정족수 없이 깨지고 나서 하는 건 국무회의 심의 없이 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중대한 위법으로서 그럼 완전 국가가 마비돼야 되는 거냐. 지금 저 2인 체제가 된 이유는 민주당에서 추천 안 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추천 안 한 건데 그러면 방통위가 그동안 그냥 마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린 거잖아요. 그렇죠. 저 4명의 의견은. 그렇죠. 네, 방통위가 마비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 막 줄탄핵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 행정부 전체가 마비돼야 된다는 거냐. 그래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진짜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4명의 판단은 물론 4명 중에 3명이 진보로 판단되고 나머지 1명은 약간 중도 우파로 이렇게 판단되는 재판관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 4명의 판단은 굉장히 진영 논리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헌법재판소가 사실 재판관들마다 다 진영이 이렇게 있긴 했어요. 색깔이 다 있어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당이 추천해, 야당이 추천해, 여당 대통령이 추천해, 그러니까 저 민주당 쪽 대통령이 추천해,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러한 이제 그 색깔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처럼 논란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에서는요, 정치색을 지우고 한쪽으로 몰아서 판단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죠. 그렇죠. 그때 8대 0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네. 이게 이게 진영에 따라서 엇갈리게 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혼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다수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그냥 몰아서 적어도 겉으로는 안에서는 싸워도 겉으로는 그렇게 국론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균형 감각을 헌재가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 이진숙 위원장 기각에서는 그 관례가 깨졌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예전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6대 2나 7대 1이면 그냥 8대 0으로 합시다 하면은 동의를 해줬을 보수 재판관들에게도 네. 아닌데 너네 그때 굳이 반대 의견 썼잖아. 나도 쓸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이게 어떻게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다 깨진 요 사건이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쵸. 저는 그래서 오늘 4대4 나오는 거 보고 8대 0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예, 그 얘기 8대 0 안 나올 하시더라고요. 수도 있겠다. 자, 근데 8대 0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게 깨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진짜 이게 8대 0이 깨지는 게 어렵지. 8대 0이 7대 1이 되고 6대 2가 되고 5대 3이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만장일치가 아닌 게 돼버렸을 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4대4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조금은 소름 끼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뭔가 한 두 수를 더 봐주셔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좀 흥미진진하다라는 생각 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응원해주신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요터님. 구절초님인가요? 구절초님. 박상수 변호사님, 인천 위드훈이입니다. 인천 계시네요. 한동훈 감사합니다. 대표님 함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부이워터님, 박상수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려주세요. 네. 황릴리님인가요? 네, 어대한.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대한 보니까 또 도토리 생각나고, 도토리 하니까 또 다람쥐 생각나고, 감사합니다. 다람쥐 이거 아세요? 네, 예전에 있었어요. 그 개콘.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다람쥐. 김시덕이었죠? 그죠? 김준호. 네, 김준호. 네, 맞아요. 개그맨 김준호.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람쥐. 그리고 저희가 다람쥐 콘서트, 네, 다람쥐 토크 콘서트의 그 포스터가 이제 거의 다 됐다. 여러분께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님 그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특집 방송 있잖아요. 예. 네네. 요거 여러분들께 좀 네.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저희 뉴스엔진에서 2시간짜리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냐면 1시부터 3시까지 딱 2시간 할 거거든요. 그 2시간 동안 누가 나오시는지 말씀드리면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나오시고요. 또 송영훈 변호사님 나오실 거고요. 윤희석 전 대변인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님 오실 거예요. 네 분. 네. 네. 여기 꽉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특집 방송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제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좀 또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가닥은 잡히는 것 같아요. 가닥은 잡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우리가 요번에 대선 네.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 한 표. 네, 한 표.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좀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네. 특히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가족 다음 주에요. 친지들과 또 만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때도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네. 좀 우리 보수가 계엄정당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럼요. 예, 우리 보수가 책임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다.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범죄자들 이렇게 나다니고 이렇게 범죄자들한테 유리한 법 제도를 네. 바꾸는 방법은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다수당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민주당이 맨날 뭐 그 밤길 저기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있잖아요. 그 생각보다 열심히 수사하고 열심히 범죄자들 잡다가 징계당하고 오히려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네.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공권력이 과잉인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정말 돈 많이 주고 변호사만 잘 쓰면은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법이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보수가 저기를 해야 되고 역설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전략을 보고 있으면 네. 역설적으로 그럴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네.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플러스 하나 더 보태서 그래서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과 같은 분 빨리 좀 국회 좀 가세요. 네, 국회 가셔서 좀 이런 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의하시면 네. 손바닥으로 박수 좀 올려주십시오. 네, 제가 내일 방송 한번 안내해드리고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네, 내일은요 오전 10시에 제가 사랑방을 못 엽니다. 왜 못 여냐면요 10시에 송영훈 변호사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 민심을 대변한다. 송영훈 변호사님 함께 하시고요. 또 2시에는 청정바 청년이 정치를 바꾼다.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청년 정치로의 세대 교체 선두주자 김준호 전 대변인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내일 2시 김준호, 정혜림, 그리고 이윤규 이 세 분의 청년 정치인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4시에는 정정당당 김종혁,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함께 할게요. 내일은 10시. 2시, 4시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야, 우리 변호사님 국회 보내라고 지금 손바닥이 난리가. 네. 꼭 국회 갈 것임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는 하실 거? 네, 없으시죠? 저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